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모두 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주의 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인터넷 신문사였어요. 회사는 종로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였죠. 기자라는 직함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고 종로 한복판으로 출근한다는 그럴듯한 외형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 당시 저는 연예 쪽 기사를 맡고 있었어요. 인터뷰도 종종 했죠. 그런데 그 인터뷰 자리에서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꼭 긁힌 것처럼 남았습니다. 유명한 신문사가 아니다 보니 인터뷰 대상 중엔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말투 하나, 시선 하나, 질문을 받는 태도 하나에서 느껴질 때가 있었죠. 물론 모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몇 번의 경험보다 무시당한 기억들이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좋은 기억보다 모멸감 같은 게 더 또렷하게 남잖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기 시작한 게 정말로 매일 품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 사직서를 당장 내지 못했던 이유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찌들어 있었고 비슷하게 지겨워했고 비슷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먼저 나가는 게 왠지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3년을 버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간 거에 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카페 하나를 차렸죠. 처음엔 대단하다 보다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봐왔던 자영업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동료를 만나러 갈 때마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원래는 저랑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늘 피곤해 보였고 일에 지쳐 있었고 뭐든 귀찮아하는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카페를 차리고 나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매출도 대박은 아니라고 했어요. 굶지 않을 정도라고. 기자 생활할 때보다 덜 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 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훨씬 편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맥주를 하나 까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괜히 제 인생을 혼자서 한탄하게 되더라고요. 이 생활을 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그 동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상하게도 달덩이처럼 둥둥 떠올라서 눈을 감아도 사라지질 않았죠. 결국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이상했죠. 처음엔 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생각 안 해도 되는 날들을 만끽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이 점점 비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유가 불안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카페 옆에
임대가 하나 나왔다는 거였죠. 너 샐러드 가게 한번 해볼래? 지금이야 샐러드 가게가 흔하지만 그땐 아니었어요. 특히 광화문에. 그것도 소규모 샐러드 가게는 거의 없었죠. 이건 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광화문에 소규모 샐러드 가게를 처음 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샐러드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는 곳은 있었지만 세척부터 손질, 포장까진 전부 제 몫이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어느새 제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자 생활할 때 연예부 말고도 책 관련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은근히 도움이 됐지요. 비건 음식, 사찰 음식, 그런 흐름들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식이라는 키워드요. 그 감각들이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데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샐러드 가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는 광화문 1호점에 이어 안국동에 2호점을 냈어요. 알바생은 매장마다 한 명씩. 두 곳의 거리가 가까워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을 오갔어요. 사장이면서 단골도 관리하고 홍보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직접 운영하는 말 그대로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시작에는 저희 가게에 알바생이 있었죠. 광화문 지점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는데 퇴근할 때마다 꼭 데리러 오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프라이버시라 굳이 묻진 않았지만 전 당연히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빠였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알바생이 자신의 오빠를 제게 소개해줬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그 연애가 4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볼 때가 아니냐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제 상황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죠.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고 둘 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3호점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현금 여유가 넉넉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미 광화문 1호점, 안국동 2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둔 상태였거든요. 서울권이었고 입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마련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대출을 과하게 끼지 않았고 상환도 무리 없이 진행 중이었죠. 월에 나가는 돈이 분명 있긴 했지만 제 수입 구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남편보다 현금이 부족하긴 했지만 제 삶은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 집이잖아요. 작은 평수이긴 했지만 서울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건 제 나름대로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결혼해서 꿀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했었고요. 당시에 남편이 모아둔 돈은 1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면 결혼 준비하는 데 충분하겠다 싶었고 굳이 더 따질 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시댁에서도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파트 마련했는데 당연히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지. 요즘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식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제 돈으로 하려고요. 부족한 건 아니야? 엄마가 조금 보태줘?
아니에요. 뭘 보태요. 그리고 이 사람 허리오시게 막 돈 막 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소박하게 결혼할 거고 대신 음식만 좀 신경 쓰려고요. 음식?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결혼식 다녀오고 나면 결국 기억나는 건 음식밖에 없어. 미정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니? 아이고, 참 똑 부러진다. 네, 어머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분위긴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말들이 오갔고 누가 더 낸다, 누가 덜 낸다 같은 계산적인 이야기는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 준비 과정이 꽤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조롭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어렴풋하게 깨닫게 된 건 다름 아닌 신혼여행지에서였습니다. 물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좀 느끼긴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주저를 하더라고요. 꼭 써야 할 돈인데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가? 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긴 했죠. 그런데 물어봐도 별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엄마 차를 하나 바꿔드렸어. 자기한테 미리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비밀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서. 뭐? 어머니 차를? 엄마 매일 차 가지고 다녀야 하잖아. 일 자체가. 그런데 차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비 좋은 차로 하나 해드렸어. 비싼 차는 아니라고 했어요. 3천만 원대 정도라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선 분명히 부족하면 보태줄까? 라고 말하던 시어머니였거든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이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잠깐 이런 생각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해드린 차를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팔아버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괜히 그걸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일은 제 마음속에서 금세 정리된 일처럼 밀려났습니다. 그땐 정말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주 작은 시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애를 가상의 세계에서 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만나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의 생활을 보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하면 갑자기 현실이 된다는 걸까? 그 말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 된다라기보다는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본래 나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드러나고 상대방 역시 내가 알고 있던 모습만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처음엔 물론 행복했죠.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밥을 같이 먹고 하루를 공유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크게 인식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제 수입을 알게 되신 뒤부터 가볍게 툭툭 말을 얹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볍게요. 농담처럼 부러운 사람에게 던지는 말처럼요. 너 참 부럽다. 넌 사장이니까 쉬고 싶으면 쉬지.
내 딸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가게 모두 다 잘 된다며? 우리 딸이 그러는데 거기서 알바할 때는 거의 줄 서서 사람들이 사갔다고 하던데. 맞니? 아, 네, 운이 좋아서요. 너도 알고 있구나? 참, 너 운 좋다. 나 사실 지금 이 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식당도 해보고 호프집도 해보고 그랬거든? 아휴, 나 그때 돈 잘 벌었어. 아, 네, 그러셨어요? 물론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큰 돈 가지고 노름에서 다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장사원 같은 거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강사일 하시는 거 재밌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강사는 무슨? 그냥 노인네들이랑 놀아주는 거지. 말이 좋아 강사지? 그냥 율동하러 가는 거야. 아휴, 넌 참 돈 쉽게 번다. 나 이거 해도 기름값 하고 나면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 시어머니는 요양원을 상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했죠. 실제로 어르신들과 잘 어울리시고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크지 않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조금 더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자영업 절대 쉽지 않다. 해보셨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매일 가게 문 열고 닫는 것부터 직원 관리, 재료 관리, 손님 응대까지 그냥 편하게 돈 버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쉬엄쉬엄 일하는 게 아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요. 그런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싶어 그만두곤 했죠.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럽다고. 사장이니까 알바생 부려가며 쉬엄쉬엄 일하면서 돈 잘 번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저러셨다면 아마 저는 속으로만 불편해하고 넘겼을 거예요.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문제는 어느 날 그 말들이 남편 입에서 그대로 나왔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쯤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뭐? 나도 사업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엄마랑도 얘기해 봤는데 솔직히 나도 자기처럼 일하고 싶어. 뭐가 나처럼 일하는 건데? 자긴 자기 일을 하잖아. 나는 지금 남의 회사에 다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근데 나도 내 일을 하면 말이야 에너지를 갈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자기 사업해 본 적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맨날 나 돈 쉽게 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영향 받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진지해. 그리고 자기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잖아. 그만큼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하면 뭘 할 건데? 나? 커피숍. 아, 커피숍? 저가 커피 체인저. 그 상민이 알지? 내 친구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놈. 알죠.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얼굴은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걔 지금 일 관두고 커피숍 하거든? 와, 아침엔 직장인들이 줄을 서. 테이블도 3개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출근길에 커피 사려고 줄을 선다니까? 이렇게 올인해야 해. 자기야, 직장 다녀서 돈 언제 벌어? 나도 바짝 벌어서 우리 일찍 은퇴하자, 어? 너무 잘된 케이스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어. 엄마도 투입될 거고 동생도 투입될 거야. 자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돈이랑 내 돈이랑 동생 돈 합쳐서 할 생각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족 자금이 얽히는 순간 일이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원래 좀 작게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그게 뭐냐고. 좀 크게 하자고. 나 잘할 자신 있어. 진짜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래도 딱 하나 이것만은 꼭 부탁했어요. 제발 작게 시작해. 괜히 크게 했다가 망하면 그거 정리하는 데도 돈 들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야, 너는 망할 것부터 생각하냐? 생활비 안 밀리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엄마도 나랑 같이 일할 거니까 엄마 용돈이나 생활비는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돼. 장사에서 딱 3등분 하기로 했어. 엄마랑 나랑 동생.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죠. 정말로 제발 망하지만 않기를 바라면서요. 역시 이 집안 사람들 통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낸다는 가게는 30평대였고 바로 위층엔 학원이며 스터디 카페, 애견 호텔 같은 곳들이 뻑뻑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이었어요. 유동 인구도 많았고 상권도 좋아 보였죠. 본사에서 이 자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남편은 아주 자랑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작부터가 아주 통이 컸습니다. 인테리어도 과했고 기기도 좋은 걸로 들였고 오픈 이벤트도 요란했죠. 저는 속으로 제발 조금만 작게 시작하지 싶었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셋이서 매장을 본다고 했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항상 비슷했죠. 몸이 안 좋다. 미팅이 있다. 오늘은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네가 카페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매장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죠. 결국 가게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시누이뿐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당시 시누이는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도 잘했고 머리도 빠르고 생활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가족이랑 섞여서 동업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착하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가족 사업이니까 좋은 마음에 도와주는 거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게를 굴리는 사람은 시누이였고 그 아래 몇 명의 알바생들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름만 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오픈빨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위층 애견 호텔이 임대로 나오고 학원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커피는 사람들이 마시니까 완전히 망하진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죠. 분위기가 확 꺾였어요. 그리고 결국 저한테까지 그 여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으니까요. 하물며 주인이 없는 가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게 위생 문제였습니다. 알바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그대로 음료를 제조하는 장면이 하필이면 손님에게 딱 찍힌 거예요. 하필 시누이가 휴가를 간 날에 알바생들만 있었는데 그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시누이가 어렵게 낸 휴가였는데 그런데 그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돌기 시작했고 본사에 컴플레인이 들어갔습니다. 일이 커질 대로 커진 거죠.
결국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저가 커피 매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남은 건 쓰라린 빚뿐이었어요. 어디가 가장 문제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면서 자리를 비운 사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시누이 탓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하필 그날 휴가를 갔냐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 엄마가 너 휴가 아직은 이르다고 했잖아.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나도 부탁했고 오빠도 부탁했잖아.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었잖아. 아,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못 쉬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정말. 아, 몰라. 다 너 때문이야. 야, 그 알바 네가 뽑았잖아. 내가 뽑은 거 아니잖아. 내가 사람 들일 때 조심하라고 했지.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빠, 난 그게 아니라. 그때 제가 참다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보가 뭘 아가씨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 그렇다 쳐. 그런데 당신은 가게를 비우는 사장이 어딨어? 그동안 해야 할 일 아가씨가 다 한 거잖아. 이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며느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잡아? 너 지금 네 남편 가르치니? 지금? 네? 어머니. 얘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지? 남자는 원래 못해. 만약 네 남편이 여자였으면 더 했을 거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얘, 너 지금 꼬숩냐? 어? 꼬수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는 남편에게서 정말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당연하지. 죄 취업해. 당신 자영업? 아니야. 뭐? 야, 왜 그러냐?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또 그 얘기야? 가게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영업이야. 자영업이 알바생들이 대신해주는 일인 줄 알아? 알았어. 이번엔 내가 최대한 매장 지킬게. 그러니까 자기 2호점 있지? 안국에 있는 거. 그거 나한테 줘. 뭐? 그 가게 말이야. 나한테 달라고. 내가 왜? 왜긴 왜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어? 그거 주면 말이야. 내가 가끔 자리 비울 때 당신이 와서 가게 봐주고 해줄 수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내 가게는 터가 안 좋았어. 근데 자기 가게 터는 좋잖아. 내가 맡아서 운영해 볼게. 알바 안 쓰고 엄마랑 할게. 여동생은 직장 다시 잡으라고 했어. 왜 이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만일 내가 준다고 치자. 당신이 그걸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믿고? 아무리 내 남편이어도 난 당신 못 믿겠어. 그동안 당신이 일하는 방식 옆에서 다 봤잖아. 내 피와 땀이 들어간 가게야. 그냥 내놓으라고? 그건 말도 안 돼. 나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뭐? 샹,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리곤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더니 벽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파삭 소리와 함께 컵이 산산조각 났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벌린 채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더 욕을 퍼붓다가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집 안에는 깨진 컵 조각들과 방금 전까지 함께 앉아있던 사람의 흔적만 남아있었죠. 그때서야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지금 저 사람
컵을 던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혼 생각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손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깨진 컵을 치웠습니다. 하나도 밟지 않으려고 종이로 감싸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요. 손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각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현실이야? 깨진 컵을 다 치우고 난 뒤에도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은 멀쩡했는데 속이 계속 울렁거렸고 가슴 한쪽이 서늘했죠. 서글프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방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물건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간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방금 전 일은 지나쳤다고 느껴서 용서를 빌려고 전화했겠지 싶었죠.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땀이 찼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죠. 그래도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너 우리 아들 건드렸니? 아니 남편 기분 하나 헤아리질 못해서 씩씩대며 시댁까지 오게를 해?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말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 마누라야. 남편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면 마누라가 신경 쓰고 애쓰고 해야지. 왜 기분까지 건드려서 여기까지 오게 해? 네? 제가 그 사람을 건드렸다고요?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그 사람 기분 맞춰주라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마누라면 배알도 없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큰 소리세요? 아들이 지금 집에서 뭔 짓을 하고 갔는 줄이나 아세요? 아이고 그거 컵 하나 깬 거? 예. 네 대가리 안 깨진 컵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너 같은 마누라? 컵이 아니라 대가리가 깨졌어야 해. 그 정도면 우리 아들 신사지? 뭐라고요? 아우 됐고 너 당분간 나한테 250씩 넣어라. 지금 카페 망해서 돈 넣을 구멍 없잖아? 네가 만약 아들한테 그 2호 좀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이거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너 돈 잘 벌잖아? 250 큰 돈 아니잖아? 남편 고생하는데 아이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결혼을 한 건지 룸메이트를 들인 건지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리곤 제 대답을 들을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자기 할 말만 다 하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들은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고 귀에선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죠. 새벽이 될 때까지, 아니 아침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팔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고 속은 계속 불편했죠. 한 번도 일찍 퇴근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잖아요. 집 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잠깐이나마 사람이 사람답게 돌아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대신 말이야, 앞으로 내 성질 건드리지 말아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를 거부하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주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거에 대꾸하거나 반대할 생각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규칙을 설명하듯 말하는 얼굴을 보는데 속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 아버지 똑 닮았어.
네 시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양반이셨거든. 노름돈 되면서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겠냐. 무서우니까. 우리 아들은 노름은 안 닮았는데 그 무서운 성격 꼭 닮았어. 너 앞으로 조심해. 뭐라고요? 저것 봐라 아들. 저거 완전 정신 못 차렸네. 엄마가 결혼할 때 뭘 했어?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 돈 좀 번다고 저렇게 유세 떨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한번 제대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아니? 네가 처음부터 카페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못한 거야. 네가 제대로 내조를 안 했으니까 다 네 탓이야. 어? 다 네 탓이라고? 남자한테 망조가 드는 건 다 마누라 잘못 만나서야. 소박 안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요. 아, 정말 웃기네요. 이젠 제 탓이에요? 그동안은 아가씨 탓이라고 하더니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지금 둘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협박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금 움찔하는 게 보였죠. 무서운 양반을 닮았다? 당신 아들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21번 고르고 마지막으로 쏟아냈습니다. 쫄딱 망해서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양반이요? 아들놈은 지금 지 먹고 살 길도 요원해서 마누라 가게 내놓으라고는 주제인데 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뭐가 달라져요? 웃기네. 야, 그냥 이혼하자. 우리 그만 부부하자. 그게 낫지 않겠니? 잠깐의 침묵 끝에 남편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미정아, 내가 부족했다. 그래, 그건 인정. 이혼하자. 너 보기 쪽팔리고 솔직히 나도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도 남자로서 자괴감 들어. 어머니, 가요. 얼른 가자고요. 이 집 미정이 집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줘야죠. 미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너무 쉽게, 너무 쿨하게 이혼을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잡지 않아서, 말을 돌리지 않아서 깔끔하게 끝나자고 해줘서 그 순간만큼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남은 건 정리뿐이었어요.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 집안 사람들을 보며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됐죠. 그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수십 통씩 오고 문자가 쏟아졌거든요. 이게 뭐야? 협의이혼 아니었어? 왜 소송을 해?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협의이혼은 좋게 헤어지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야. 난 너랑 웃으면서 헤어질 생각 없는데? 나는 협의인 줄 알았지. 그렇게 하면 결혼할 때 들어간 내 돈 1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1억? 아, 설령 받는다 치자. 그런데 그중 3천은 이미 네 엄마한테 들어갔잖아. 그 나는 집을 해왔고 네 엄마 용돈이 생활비 다 챙겨드렸고 네가 마음대로 퇴사하고 카페 차려서 말아 먹었을 때 생활비 한 푼 안 가져오던 인간 누가 먹여 살렸는데? 게다가 카페에 내 돈도 들어갔어. 이게 협의 이혼할 사안이야? 너 이 새끼야. 컵도 던졌잖아. 그거 내가 맞았으면 경찰 부르고 형사사건 될 뻔했어. 너 너무 잔인하다. 잔인 같은 소리 하네? 아, 쿨하게 헤어지려고 한 게 너 이거였니? 너 결혼할 때 네가 쓴 돈 가져가려고? 참 애쓴다 너도. 참 애써. 꿈도 꾸지 마. 우선 나는 내가 챙길 것부터 챙길 생각이니까. 그 뒤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해주더군요. 올케 언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협의 이혼하면 사무점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혼하고 그 가게 받아서 장사하면서 살면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사무점이 제일 잘 된다면서요? 결혼하고 낸 거니까 부부 공동재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정적인 걸 모르고 있었죠. 사무점은 혼인신고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는 걸요. 법적으로 명백한 결혼 전 형성된 제 특유 재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였죠.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고 제가 위자료를 받을 처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과 이 인간의 M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혼은 말려야 하지 않겠어요? 딸 이혼하면 이혼녀 꼬리표 붙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이혼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매일 가게 앞에 나가서 시위할 겁니다. 가족 버리고 돈 선택한 여자라고요.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답니다. 엄마 말론 아주 느릿느릿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에게 한번 붙지?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제 아버지 씨름 선수셨어요. 강호동 못지않은 몸매를 지닌 분이셨고 나름 그래도 힘이라면 그 연세에도 지지 않은 분이셨죠. 그러니까 김서방 그리고 사부인 지금 우리 딸을 협박하는 거죠? 가게 망하게끔 하겠다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니 뭘 상식하게 붙자니요? 뭘 붙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딸한테 자랑했다던데 성질이 그렇게나 고약하고 무섭다며? 아이고 김서방 오늘 나 그 모습 좀 보여주게? 어? 무서운 모습? 나도 한가닥 무서울 줄 아는 사람인데 내 딸 건드렸으니 오늘은 대놓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이리 와 한번 붙자고. 어머머 뭔 일이야 정말? 아유 아들아 가자. 얼른 가자. 결국 위자료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하는데 한 몫을 더 해준 건 바로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제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꼼수와 검은 속내 몰랐을 테니까요. 아, 카페 망하고 재취업하려던 신우이는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결혼을 하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아니 그 남자한테 결혼 못 시키겠다고 했답니다. 신우이가 지금 결혼하면 시어머니 생활비나 용돈은 어떻게 하냐고. 만일 결혼해도 그거 준다 하면 결혼시키겠다고. 그리고 한 푼도 없으니 알아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신우이 결국 폭발했고 지금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길래 축의금 두둑하게 보내줬어요. 당연히 결혼식엔 안 갔고요. 끝난 인연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저는 샐러드 가게 다 접고 전 남편이 했던 그 저가 카페 하고 있습니다. 알바 2명과 함께 하는데 입에 풀칠은 합니다.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 봉사도 하고요. 결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제 인생의 남자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하루하루 헛되지 않게 베풀 것 있으면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가게로 돈 좀 만져서 작게나마 임대 수익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가는 거죠. 아휴, 결혼 한번 해봤는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